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카톡이나 라인이나 SNS를 많이 쓰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카톡이 웬만하면 다 열려있고, 요즘 막아놓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카톡이 열려있고, 저희가 문제없이 쓰는데요. 근데 과연 카톡이나 이런 SNS를 쓰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미 하원에서요, 꽤 재밌는 조치를 하나 취했습니다. 뭐냐면요. 미국판 카톡이죠. 왓츠앱이라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하는 거요. 이 미 하원이요. 보안 우려를 이유로 공식 기기에서 왓츠앱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SNS들이 뚫리기 쉽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암호 체계의 문제를 걸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암호 체계라는 게 그 메타에서 만드는 게 왓츠앱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신 기술을 적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하원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앞으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내 핸드폰을 들고 카톡을 회사 안에서 못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24일에요. 메타의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인 왓츠앱을 공식 기기를 통한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메모를 공개했는데요. 미 하원의 사이버 보안국은 사용자 데이터 보호 방식의 불투명성과 저장 데이터의 암호화 부재 등을 근거로 왓츠앱을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원은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아마존 위커, 그다음에 애플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 이런 걸 쓰라고 했다는데요. 메타가 당연하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인데 니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냐면서 강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미 하원 최고행정 책임자 사무국에서 발송된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총무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걸 하지 못하도록 아예 강제한 겁니다. 이것도 강제 조치거든요. 그다음에 해당 조치는 틱톡 사용 금지에 이어서 또 하나의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연방정부의 이제 사이버 보안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따라갈 수 있겠죠. 이미 딥시크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도 못 쓰도록 만들어 놓고 했는데요. 틱톡은 중국 거라고 한다고 하면 왓츠앱은 미국 거고 심지어 미국에서 가장 큰 IT 기업 중 하나인 메타의 것인데도 이렇게 못 쓰게 했다는 건요.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메타는 이렇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하원 최고 행정 책임자의 평가에 대해 가능한 강한 어조로 반대한다라고 했는데요. 욕하고 싶지만 참는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네가 하는 말 전부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원 의원들과 그 보좌관들이 왓츠앱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상원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왓츠앱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왓츠앱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SNS다 보니 우리 카톡이랑 똑같거든요. 사실 전 직원과 전 미국인들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왓츠앱은 상원에서는 별말 없다. 미국은 사실 상원, 하원, 양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하원에서만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데 하원 니들은 왜 그러느냐라고 메타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는요, 왓츠앱이 기본적으로 암호화 SNS로 유명한 시그널과 같은 암호화 기술을 쓰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수신자 외에는 누구도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고행정 책임자, 그러니까 하원의 최고행정 책임자가 권장한 대체 앱들보다 오히려 보안 수준이 더 높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그널과 똑같은 암호 체계를 쓴다는 게 사실은 어떤 변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해명이 잘 되지 않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3월에만 해도요.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예멘 공격 계획과 관련해서 기밀 정보를 애틀랜틱 기자가 있는 카톡방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이 보안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암호화에 대한 문제만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 국방부도요. 작전보안 특별공지를 통해서 시그널의 기술적 취약점을 러시아 해커들이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메타는 암호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굉장히 앞서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 국방부나 미 하원에서 볼 때는 왓츠앱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보안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요. 점점 더 폐쇄적인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플랫폼보다는요. 각 기관에 맞는 각 기관에 적합한 보안 기준이 탑재된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도 아마 이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카톡은 전 국민이 쓰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떤 뭐 외교부면 외교부, 청와대면 청와대 이런 정부 부처마다 원하는 기준들이 또 다르게 있을 겁니다. 물론 엄격한 기준을 따지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SNS도 어떤 기관별로 아니면 회사별로 따로 만들어 쓰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정치의 미묘함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총리, 카니 총리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총리가 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 반미 감정이 크게 일어나면서 원래 인기가 바닥이었던 캐나다 여당. 왜냐하면 트루도 총리가 중간에 인기가 너무 없어서 물러나겠다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원래 하면 3등이 될 거라고 했던 캐나다 여당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트럼프가 캐나다를 뭐 합병시키니 미국의 52번째 주가 돼야 된다느니 하면서 인기가 급등해서 다시 총선에서 이 여당이 이겨서 카니가 총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카니가 트럼프를 막 띄워준다고 합니다. 정치란 게 신기하죠. 반 트럼프 감정을 이용해서 총리가 됐지만 몇 달 지내니까 카니가 이제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국제 정세라는 게 얼마나 다이나믹한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카니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더 이상 캐나다 합병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미국 캐나다 병합설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겠지만 사실 종결됐을까요? 트럼프 또 카니가 마음에 안 들거나 캐나다를 좀 괴롭힐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또 안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캐나다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지켜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텐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린란드, 파나마, 캐나다 이렇게 합병한다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시끄럽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하고 또 방송 가서도 말하는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말은 굉장히 과격하지만 실제로 변하는 건 별로 없고 그 하는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온건한 모습을 띠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니 총리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CNN에서. 그는 캐나다를 존중하고 있으며 한때는 탐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캐나다를 탐내는 듯이 말을 했지만 이제는 캐나다를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카니는요. 과거 트럼프에게 완전히 삐져가지고요. 아니면 선거용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미국과의 밀접한 동맹관계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 미국 대신 영국, 프랑스, 호주랑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카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관계를 바꾸려는데 집중하고 있고 각국이 공정한 방위비를 분담해야 된다는 그의 주장에 따라 캐나다도 이제 나토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주고 있어. 우리도 잘하고 있고 트럼프는 양자 관계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도 트럼프 따라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톤을 낮춰서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카니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외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영향력과 미국의 힘을 활용해서 휴전,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 인질 석방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를 우선순위에 삼고 있고 이는 도덕적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도덕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힘을 활용해서 휴전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휴전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자 지구에 재개하도록 지금 미국이 힘쓰고 있고 인질 석방을 하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에 붙잡힌 그 이스라엘 인질들을 풀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동 외교도 아주 칭찬한 건 아니지만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정치가 얼마나 조변석게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국제 정치도 그렇습니다. 특히 카니 총리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없이 못 살잖아요.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데는 반미 감정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정말 실용적으로 나와서 트럼프를 띄워주고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하는 거야. 트럼프 하는 거 참 잘해. 이렇게까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무엇이 실용 외교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걸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 미국과 잘 맞추면서 중국과도 또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러시아를 경시하지 않으면서 우리 열강들하고 함께하고 그 일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정말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요 살짝 겁먹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겁먹었다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푸틴 대통령이요 브릭스 정상회담에 직접 가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죠. ICC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방문하다가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화상으로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문제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현장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아동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내린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역 점령한 데, 크림반도나 이런 데서 있는 애들을 한 2만 명 정도 러시아로 데려가서 세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ICC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한 거고요.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 브릭스회의에 불참할 예정인데요.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브릭스의 핵심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한다면요, 이 브릭스가 조금 힘이 빠진, 나사가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현장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번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는 약간 힘 빠진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데요. 푸틴이 겁내는 게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지난 20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된 고위급 인사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정을 유럽 평의회와 체결했는데요. 해당 재판소는 빠르면 내년 중에 설립될 예정이고,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를 침략 범죄 혐의로 기소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건데요. ICC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틴을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어린이 납치, 아동 납치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그런데 ICC는 침략 자체에 대한 기소는 할 수가 없고요. 러시아는 ICC 조약에 그래서 탈퇴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침략 자체를 기소하고 러시아가 ICC를 탈퇴했으니 그럼 러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더 압박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자라고 우크라이나가 나왔고, 지금 유럽 평의회에서도 이거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침략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강조하면서 모든 전쟁 범죄자들이 정의 앞에 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평의회는 새 재판소가 ICC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국제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브릭스의 불참은요, ICC 체포영장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석 안 하고 이란 대통령도 오지 않는 것은 어떤 이 브릭스가 늘 말하지만 미국 주도의 서방의 어떤 대체제가 될 거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그렇게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특별재판소가 설립이 된다면 또 러시아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이 될 거고, 또 여기서 판결에 따라 러시아와 서방, 특히 유럽과의 갈등은 전쟁이 끝나가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EU의 대립은 상당히 오랜 기간 갈 수 있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